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단쌤 이다은입니다. 우리 단지 친구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보니까요. 우리 이번 시험이 학교에서 등교해서 치르는 걸 원칙으로 시행된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격리로 인해서 재택으로 응시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선생님 반에도 재택으로 응시한 친구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아침부터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문제지 올라오기로 했던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요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 해설 강의를 챙겨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단쌤이 정말 선물 같은 강의를 선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해설 강의도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동서양의 고지도 비교하면서 이 지도가 만들어진 시기와 그리고 표현의 특징 그리고 이 지도에 담긴 세계관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모든 질문에 맞게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지리 모둠 학습지의 일부이다. 세 항목에 대해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그리고 여기 지문을 보면 두 지도의 공통점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지도는요. 여러분들 이 지도 보고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특징들을 토대로 이 지도가 어떤 세계관이 담긴 지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추론을 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도의 가운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예요. 그래서 메카가 지도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방향이 우리가 오늘날 세계 지도에서 보는 방향과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지도는 신을 위해서 지도의 방향을 바꾸어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걸 통해서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고 지도의 아래쪽이 북쪽이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구나 이런 표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도의 중심이 메카라는 것, 두 번째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이 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담겨있는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 지도는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였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세계 지도도 역시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보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동쪽으로 가야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으로 그려진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종교적인 이상향, 파라다이스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지도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담긴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대륙의 9대륙이라고 하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대륙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T자 모양의 바다와 O자 모양의 큰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도의 이름은 바로 TO 지도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문 한번 볼까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지도는 왼쪽에 있는 이드리시 세계 지도에만 해당이 되는 설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TO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 지도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동서양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는 지금 3월에 대부분 진도를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자신 있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 인식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왼쪽의 지도는요. 우리
아래쪽이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이 유럽이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이쪽이 아시아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고지도의 표현상의 특징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아프리카에 나일강도 표현되어 있죠. 티오지도에도 역시 나일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두 지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그 종교는 각각 다릅니다.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각각 다른 종교이지만 공통점이 있죠. 바로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린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은 맞았다. 그래서 갑 친구가 모든 문항에 옳게 답을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2번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전형적인 지리 문제고 한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요. 2021학년도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자, 이런 유형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 단쌤이랑 같이 해봐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농업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의 A, E에서 고른 것은 우리 근데 여기 있는 평가 기준이랑 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하며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시에 대한민국 지원 국가를 선택함. 이거 무려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요. GIS 문제, 입지 선정 문제라고도 합니다. 자, 왼쪽에 보면 평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1인당 곡물 생산량에 따라서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국가정보표를 보면요. 1인당 곡물 생산량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인당 곡물 생산량이 200kg 이상이면 1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 이상에 해당되는 곳 에티오피아랑 이집트는요. 1점씩 부여받게 되겠네요. 그 다음 1인당 곡물 생산량이 100에서 200 사이면 2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탄자니아까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인당 곡물 생산량 100 미만이면 3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남수단 한 곳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시화율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그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도시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역이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도시화율이 40 이상이면 1점이라고 합니다. 40 이상에 해당되는 곳 이집트가 있네요. 그 다음 도시화율 30에서 40 사이면 2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0에서 40 사이인 곳이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탄자니아가 있네요. 그 다음 30 미만이면 3점이라고 했는데요. 남수단과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3점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가 정말 좋았던 게요. 우리가 이 GIS 입지 분석하는 걸 경험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이렇게 6.25 전쟁 시에 대한민국을 지원해준 나라들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우리가 세계지리를 배워야 하나 생각해주게 만든 문제였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쟁점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한민국 지원 여부 지원하지 않은 나라는 1점이래요. 그래서 미지원인 나라들 1점씩. 그 다음 물자를 지원해준 나라는 2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집트가 2점이고요. 그리고 탄자니아도 미지원이니까 1점이네요. 그 다음 병력을 지원해준 나라 바로 에티오피아 3점이 되겠고요. 사실 이때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여유로워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냐면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신들의 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면하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려움에 관심 가져주었던 나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합계를 내보면 남수단 7점, 마다가스카르 5점, 에티오피아 7점, 이집트 4점, 탄자니아 5점. 어때요, 여러분들? 가장 점수가 높은 국가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가 있었잖아요.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하지만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시에 대한민국을 지원해준 국가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수단은 미지원, 에티오피아는 병력 지원이니까 에티오피아를 골라줘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 아직 지도에서 이 나라들의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 3월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앞으로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낯설었던 국가들 나올 때마다 지도에서 한 번씩 체크해 보면 분명히 우리 11월에는요 누구보다 많은 나라를 알고 있을 거거든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요, 하나씩 알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자, 여기 A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요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죠. 자, 그 다음 B 국가는요 우리 여기 나와 있었던 나라들 중에 바로 남수단이었고요.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남수단을 연결해서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C의 국가가 바로 커피의 원산지이자 한국전쟁 때 도움을 주었던 에티오피아고요. 우리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찾아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D는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나라와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바로 세렝게티 초원이 펼쳐져 있거든요. 케냐와 D는 탄자니아였고요. 자, 그 다음 E는요, 이 다양한 동식물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C였고요. 이제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가나다 국가로 옳은 것은, 그래서 산업별 종사자 비율 그리고 품목별 수출액 비율 이 두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일본인지 오스트레일리아인지 중국인지 찾아내는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산업은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1차 산업은요 자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얻어내는 활동이에요. 농림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농림업이 포함이 되고요. 자, 2차 산업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2차 산업은요 많은 친구들이 공업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광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광업은 뭐냐면 광물 자원을 캐내는 공업이야. 이것도 광공업 2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3차 산업은요.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죠. 이렇게 차수를 나타내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역과 다지역은요. 3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1차 산업의 비중이 적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나라 중에서 가장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품목별 비율 살펴보면요.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전자장비, 그리고 기계, 그리고 가구, 건축자재, 그리고 플라스틱 이렇게 주로 공업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네요. 그 다음 나 지역을 살펴보면요. 광물, 석유, 석탄, 그리고 육류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광업 제품이나 혹은 1차 산업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2차 산업 비중은 그래도 그다지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이유가 공업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광업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풍부한 자원에 비해서 인구는 적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국토 면적도 넓고요. 그래서 이 풍부한 자원들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공업이 발달한 나라들로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간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나라들끼리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 다가 바로 일본이 되겠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그리고 광학이나 의료기기 이렇게 앞서 살펴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첨단 지식이 필요한 공업 제품들 생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는 그가 활동한 지역의 기후 특성이 드러난 그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몽마르트 언덕에 풍차와 채소밭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풍차를 이용한다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마 1년 내내 일정한 방향에서 바람이 탁월하게 잘 불어오는 곳일 거예요. 그리고 채소밭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더 읽어볼게요. 그의 대표적인 화풍인 눈부신 색감과 강렬한 대조도 여름철 태양의 강렬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의 활동 시기와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그가 프랑스 북부 파리를 중심으로 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리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서한 해양성 기후 나타나는 곳으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빈출 지역이죠. 서한 해양성 기후, 우리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그 지역의 기후 특성, 이게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잖아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고르게 받습니다. 게다가 이 편서풍이 바다를 지나서 오는데요. 해양은 비열이 크죠. 비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자극이 많이 주어져도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대체로 온화하고요. 여름에도 조금 덜 덥고 겨울에도 좀 따뜻하고,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가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맞는 것을 골라줘야 되겠죠.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열대기후라고 하면 안 되고요. 1번은 열대 우림기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연중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날씨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열대우림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볼까요? 열대저기압으로 인한 풍수해가 잦다. 자, 열대저기압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문제지에도 보면 세계지도 쫙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적도 부근에 바다의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 많은 바다에서 계속 뜨거운 햇살을 받다 보니 물이 엄청나게 많이 증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증발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요, 바람을 타고 고위도로 이동하는 게 바로 열대저기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뉴스를 틀어보면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대저기압, 우리한테는 태풍이라고 부르는 존재고요. 이것은 적도 부근 열대지역의 바다에서부터 형성이 되지만 이것이 풍수해를 일으키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중위도 지역들에 가서 피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역들이 바로 이런 풍수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그다음 식량작물로 카사바나 얌 등을 주로 재배한다. 이것은 주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하는 농업 방식이고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이런 식량작물을 생산하죠. 그다음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 강수의 집중률이 높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동안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 해안과 대륙의 비열 차이 때문에 대륙의 동쪽에서는요,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계절마다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굉장히 덥고 겨울은 굉장히 추운 기온의 연교차가 큰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인데요. 이게 바로 정답이죠. 가축 사육과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자, 이게 왜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이냐면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많이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풀밭이 조성되기에 좋았겠죠. 그럼 이 풀을 먹여서 동물들을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내가 먹을 식량작물, 그리고 동물들에게 줄 사료작물,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목초지에서 동물들을 사육하는 이런 형태의 농업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서해안해양성 기후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경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번 문제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B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후 문제에서 지도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위도 0도인 적도의 선을 쭉 그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세 지점이요. 적도 부근의 한 지점과 그리고 적도보다는 조금 더 위도가 높은 북반구에 치우친 열대기후 지역과 그리고 남반구의 열대기후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열대우림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열대우림기후 우리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들. 열대우림기후, 연중수분한 열대기후라는 뜻인데요. 자, 열대기후는 절반,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딱 절반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열대우림기후 지역이고요. 이 지역을 제외한 저위도 지역들은 대체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은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그리고 요 지점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어느 계절의 강수량 비중이 높은지 상대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절의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열대우림기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B 지역은 여기 적도 부근에 있는 열대우림기후 나타나는 지역,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A 지역은요. 유난히 6월, 8월의 강수의 집중률이 높은 거 보이죠?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때 강수의 집중률이 높습니다. 이때가 우기고 12월에서 2월에는 거의 강수량 없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이때는요, 건기인 기후, 즉 이때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로 올라와 있겠죠. 이 A 지역은요, 바로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의 그래프였고요. 이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의 기후 그래프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C는 바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A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자, 열대기후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기온의 연교차는 상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지역이니까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 변화가 한 10도 안팎으로 납니다. 우리나라 여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 갈 땐 그렇게 덥지 않아요. 한 10 몇 도 정도?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체육하러 운동장 나가면 막 온도가 30도 이상 높아져서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땀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큰 기후 지역들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번 C에는 상록 화렵수가 여러 층을 이룬 밀림위주로 나타난다. 자, 이런 밀림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특징이고요. 사바나 기후 지역은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요. 주로 초원이 우거집니다. 자, 그 다음 3번 A는 C보다 1월의 낮이 길다. 자, 우리에게 1월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1월에 낮이 긴가요? 7월에 비해서 1월의 낮이 짧죠. 왜 우리 막 동지라고 해서 겨울에 엄청 긴 날도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1월에는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남반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반구의 여름인 계절이에요. 북반구는 겨울인 계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북반구가 겨울인 이유가 바로 태양빛을 덜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A는 C보다 1월의 낮이 짧죠. 여기 지금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남반구가 더 낮이 긴 여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B는 A보다 강수의 계절 차이가 크다. 자, 이거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A 지역은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뚜렷했지만 B 지역은 언제가 우기고 언제가 건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계절의 강수량 비중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C는
B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C는요,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요. 우리가 사바나 기후 지역의 기후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요 W가 의미하는 게요, 바로 겨울이 건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남반구에서 겨울은 바로 7월이고요. 7월은 북반구에서는 여름인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이렇게 북반구에 올라와 있어요. 남반구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한 기후, 건기가 형성되는 계절이 맞습니다. 반면에 B 지역은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잖아요. 아까 우리 문제 풀다가 또 나왔어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5번이 바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세계의 대지형에 대한 문제고요.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A 지역이 어딘지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의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보면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볼 수가 있죠. 유럽의 서쪽에 있는 큰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서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이곳은 바로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슬란드는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 경계. 왜 발산이 되냐면 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새로운 지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각이 기존의 지각을 밀면서 해령이라고 하는 이 구불구불한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해수면 위로 드러난 게 바로 아이슬란드.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불과 얼음의 나라죠. 자, 그 다음 B 지역은요, 어디냐면 여기 세상에서 가장 긴 산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데스 산맥 서쪽인데요. 여기 남아메리카 서쪽에 보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충돌입니다.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히는데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마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겠죠. 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분출하면 바로 화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화산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C 지역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니까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여기 호수가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동아프리카 지구대예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무슨 뜻이냐면 주변보다 단층 작용에 의해서 낮아진 곳이 엄청나게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층 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땅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각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지각을 밀어내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단층 호수들이에요. 자, 그 다음 D 지역은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바로 히말라야 산맥인데요. 이 히말라야 산맥을 보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엔 밀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똑같은 힘으로 계속 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지각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요. 여기서도 물론 이런 열과 압력,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양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각을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각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지진은 활발하지만 화산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번부터 볼까요? A의 섬은 지열 발전에 유리하다. 맞는 이야기겠죠? 지진, 화산 활동 활발한 지역이니까요. 그 다음 2번 B에서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해구도 만들어지고 높은 산맥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3번 C의 지구대에는 단층호가 분포한다. 여기 있는 호수들이 바로 단층 작용으로 인해 낮아진 곳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단층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A, C는 모두 판이 갈라지는 경계이다. 자, A는 판이 갈라지는 경계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계고요. C 지역도 마찬가지죠. 판과 판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자, 5번 D는
B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죠. 왜? 여기 지각이 두껍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7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나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교 중 하나임.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고 우리 단지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요. 끝까지 읽으세요. 알았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종교에 따라 특별하게 여기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는 중앙아시아, 터키, 동북아 원산지로 여기까지만 보고 가 이슬람교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 분명히 있죠. 지금 이 해설 강의 보고 있는 우리 단지 친구들 중에 그렇게 여기 가는 이슬람교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뒷부분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앙아시아랑 터키는요, 오늘날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은 맞아요. 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한때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가 또 한때는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이 내용을 보니까 가는 그리스도교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석류의 원산지는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다. 역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까지 읽어볼게요. 자, 이 나 종교의 경전인 쿠란에 따르면 석류는 신의 정원에 자라는 천상의 과일이다. 자, 쿠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는 이슬람교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다를 한번 볼까요? 다의 창시자가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도 부른다. 보리수 나왔고요.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망고를 깨달음의 과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보리수, 깨달음 이 키워드를 통해서 다의 종교는 불교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교를 공부할 때는요, 각각의 종교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는지, 기원지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성지 꼭 기억해 주세요. 주요 성지들, 그리고 각각의 종교의 경관의 특징,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만들어진 시기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의 성지에는 부다가야와 룸비니 등이 있다. 자, 이것은요, 불교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인데요.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그리고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 그리고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법, 가르침을 전달한 곳, 이런 곳들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고요. 부다가야는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룸비니는 네팔에 있어요. 하지만 이 기원지였던 인도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불교는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나의 대표적인 경관은 십자가와 종탑이다. 자, 십자가와 종탑 은요, 바로 크리스교의 상징이죠. 그 다음 3번,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슬람교의 특징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해가 진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평상시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되새기는 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가는 나보다 기원한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기원한 시기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원이 된 거예요. 이 기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이 2022년을 세기로 한 기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원 전부터 존재하던 인도의 고대 종교, 브라만교 이런 계층 중심의 사회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아, 우리 다 같이 깨달음을 얻어보자 라고 했던 불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약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 주요 종교들 가운데 기원 전에 만들어진 것은 불교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 기원 후 약 7세기경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라는 거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기원한 시기가 이르다. 이게 바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자, 전 세계 신자 수는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전 세계 신자 수가 많아지게 된 각 종교마다의 맥락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시험 볼 때 기억 안 난다 하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글자 수 순서대로. 자, 크리스트교 5글자죠. 그리고 이슬람교 4글자죠. 그 다음 힌두교 3글자죠. 그 다음 불교 2글자죠. 이 순서대로입니다. 글자 수 순서대로 신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 대륙의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인구 문제는요.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하고자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 혹은 대륙 이렇게 세 그룹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에서 이 부양비 개념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해설 강의 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부양비는요. 돈이 아닙니다. 부양비는 인구의 비중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딱 3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0살부터 14살까지를 유소년층, 그리고 15살부터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장년층은 단쌤처럼 이렇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인구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인구 부양비예요. 그리고 인구 부양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것만 똑 떼서 보면 유소년 인구 수 혹은 유소년 인구 비율을 청장년 인구 수 혹은 청장년 인구 비율로 나눈 것이 바로 유소년 부양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색깔펜 바꿔서 이쪽 한번 볼까요? 노년층 인구 수 혹은 노년층 인구 비율을 청장년 인구 수 혹은 청장년 인구 비율로 나누어 준 게 거기에 곱하기 100 한 게 바로 노년 부양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 더하면 총 인구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유소년 부양비랑 총 부양비만 줘도 우리 노년 부양비 구할 수 있죠. 총 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 빼면 노년 부양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알려줬다면 우리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노년층 인구 비율도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그림 이렇게 기억하세요. 딱 단쌤은 청장년층이잖아요. 이렇게 청장년층인 단쌤이 유소년과 노년층을 받들고 있는 모양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청장년층 비율이 늘어나면 단쌤과 같이 이렇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나의 또래 청장년층들이 많아지게 되면 인구 부양비는 낮아지겠죠. 자, 반대로 단쌤과 같이 이렇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총 부양비는 늘어나게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부양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부양비는요. 이것만 보면 돼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총 부양비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가지역은요. 유소년 부양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가지역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시기의 자료를 주는 거는 이 시기의 변화를 파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196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20년대까지 왔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꾸준히 높습니다. 노년 부양비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까지도 출산율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고 출생률이 가장 높은 대륙이죠.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 지역을 한번 볼까요?
나지역은요. 1960년대를 보면 아프리카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냐면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루어지고 이 가족당 가지는 자녀의 수도 점차 줄어들게 됐다. 즉 출생률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 지역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 지역은요. 1960년대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소년 부양비가 낮은 편이었고 노년 부양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요. 심지어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더 큰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다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대륙 유럽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나는 1960년부터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하면 뭐라고요? 총 부양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부양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총 부양을 하는 단쌤과 같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청장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양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부양을 받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다의 2020년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은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유소년과 노년층 중에 노년층 인구가 더 비율이 높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런 피라미드형 그래프는 절대 그려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주로 종형이나 방추형의 인구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2020년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냐면요. 노년 인구를 유소년 인구로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 지역이요. 2020년에 나 지역보다 유소년 부양비는 높고 노년 부양비는 더 낮습니다.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더 낮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는 가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자,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아프리카.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는 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가는 유럽, 나는 아프리카, 다는 라틴 아메리카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3월에 풀기에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구는요.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인구에서 나오는 지표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정리하면 더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지도는 세 자원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자원으로 옳은 것은? 자, 아직은 3월이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좀 뒷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은 상태로 오늘 학력평가 치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3월에 학기 초에 학급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몇 번이고 그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처음에는 낯설지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을 때 우리 반 교실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몇 번 누구는 어디에 앉아있고 이런 거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세계지리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나라들이 계속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단쌤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 나라는 페루고요. 페루 아래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나라는 칠레인데요. 이쪽에요, 여러분들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는요, 대체로 신기조사인데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 자원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데스 산맥이 분포하는 곳이에요. 이 신기조산대 부근이기 때문에 A 자원, 구리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정열적인 쌈바춤의 나라입니다. 브라질이고요. 브라질은요, 여기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시원생 때 형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안정육계예요.
순상지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곳에는 주로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에서 이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나 되는 자원 C는 바로 철광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자,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아까 딱 여기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라고 했는데요. 이 나라는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이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최근에 첨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코발트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슬프게도 자원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전 세계 이 자원의 생산량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9%. 이렇게 비중이 높은 자원 B는 바로 코발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골라주면 돼요. 구리, 코발트, 철광석.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원의 분포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이면의 문제들을 파악하는 힘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구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칠레에서는 구리 생산과 관련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이 코발트 채굴과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전 과 같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는요, 철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제거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면의 문제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10번 같이 볼게요. 가나다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의 공업지역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 지도에서 다 지역은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가 조금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지역부터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는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고기 습곡 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석탄 풍부하고요, 여기 철광석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부터 공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5대5 연안 공업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곳은 최근에는요, 여기 있던 산업업체들이 많이 쇠퇴하게 되면서 빛 바랜 지역, 러스트벨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어떤 지역들이 떠오르고 있냐면 바로 여기 남부 지역에 있는 따뜻한 지역들, 그래서 이런 곳들을요, 선벨트라고 불러요. 자,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들어봤나요?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여기가 바로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할리우드 들어봤나요? 영화 산업의 중심지 로스앤젤러스에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석유 가격이요, 1리터당 거의 2,000원을 넘고 있대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그래서 특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석유 시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바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만 연안의 텍사스 지역이요, 미국에서 석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자, 게다가 이 휴스턴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나사가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요. 이런 로켓 발사하고 이런 곳들은 대체로 그 나라에서 위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요. 그래야지만 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쇠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가가 아니죠.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 다 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2번, 러스트벨트에 위치하며 철강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것도 역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있다. 그건 바로 여기 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세노제이가요, 여러분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월세가 막 몇백만 원씩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싼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이 다국적 기업 회사들 본사 앞에 그냥 컨테이너를 놓고 텐트 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집값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첨단 산업 업체들이 너무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가는 다보다 공업지역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다 지역이 먼저예요. 왜? 유럽인들이 이주해 왔던 곳, 이곳부터 공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의 생산액이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공업지역의 변화 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업지역의 특징들 외울 필요 없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볼게요. 아마존 분지에서는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열대림 면적이 예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지 같이 바로 읽어볼게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존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강화되었을까요? 자, 숲에 나무가 있어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대림이 파괴되었다면 이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되었겠죠. 자, 그다음 당시 브라질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슬프게도 경제 성장을 환경 보호보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열대림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그다음 이 디귿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해발 고도가 더 높은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요. 나무가 살고 있어요. 이 나무는 다은 나무인데 이 다은 나무는 딱 이 높이가 좋아요. 이곳의 기온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비슷한 다은 나무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이곳이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단지 친구들 더울 때 어때요? 늘어지죠. 힘없고 쉬고 싶고 땀도 많이 나고 지치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기온이 높아지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시름시름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의 힘은 굉장히 대단해요. 그냥 여기서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더 기온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 나무들은 더 고위도가 아니죠. 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운 나무가 살고 있던 원래의 해발 고도가 높아졌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의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높아지다 보면 사실 이 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면 멸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3번 보면 이것의 주요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이나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은 람사르 협약이다. 자, 사실 이 리을의 협약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 푼 친구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환경협약을 다 외우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요즘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 그리고 바다의 쓰레기, 그리고 바다에 이런 유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로 한 협약, 이 두 가지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어요. 이 유해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협약은 바로 런던 협약이고요. 이것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협약이죠. 자,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은 바로 바젤 협약인데요. 선진국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요 두 협약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람사르 협약은요.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협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갯벌과 습지가 이 람사르 협약에서 중요한 습지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한번 볼까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기후와 관련된 전통적인 생활 모습의 특징인데요.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을 A, E에서 고른 것은, 자, 천연 에어컨이라 할 수 있는 바드기르가 설치된 가옥이 많다. 바드기르는 탑 위에 높은 곳에 시원한 바람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내의 더운 공기를 위로 밀어내는 구조이다. 자,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가 지역은요,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란 부근 지역에서 과거부터 이런 천연 에어컨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다음 나 지역은요.
주변에 흔한 통나무로 만든 반야에서 사우나를 즐긴다. 뜨겁게 달군 자갈에 물을 뿌려 생긴 수증기로 추위를 떨쳐내고 물에 적신 자작나무 가지로 몸을 두드리며 피로를 푼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은 통나무가 많이 자란대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몸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작나무와 같은 침엽수도 많은 지역이라는 것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나 지역은 바로 냉대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우나라는 거 보고서 한대기후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왜 여기가 한대기후가 될 수 없냐면 쾌페네 기후 구분에서요. 한대기후는 무수목기후예요. 숲이 형성되기 어려운 기후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은 주변에 통나무가 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지만 숲이 형성될 수 있는 수목기후인 지역. 그래서 바로 냉대기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았어도 이 그래프를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세계지를 잘 하려면 이 그래프 보는 방법은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어떻게 보냐면은요. 연 강수량 대비 연 증발량이 높으면 위쪽으로, 그리고 낮으면 아래쪽으로 시선을 따라가 주면 돼요, 그대로. 자, 근데 또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연 강수량 대비 연 증발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역에 1년 동안 강수량이 500mm가 내린다고 했을 때, 강수량이 500mm가 내린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이런 지역을 우리가 건조기후로 구분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강수량이 500mm여도요. 어떤 지역은 증발량이 700mm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증발량이 200mm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강수량 대비 증발량이 많은 곳은 이 내린 비는 다 증발되고 심지어 기존에 있던 이곳의 수분들도 다 날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건조한 기후가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똑같이 500mm 강수량 내리지만 증발량이 200mm밖에 안 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300mm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건조한 기후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강수량 대비 연 증발량이 많다라는 것은요, 바로 건조기후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건조기후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연 강수량이 500mm보다 적은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지. 자,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나 지역의 특성을 골라줘야 되니까요. 냉대기후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수량 대비 연 증발량이 적다, 이걸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낮음에 해당하는 바닥에 있는 C, D, E에 동그라미 하나씩. 자, 그 다음 냉대기후는 건조기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죠. 고緯도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A, B, D, E에 동그라미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목 밀도 나왔는데요. 자, 아까 단쌤이 그랬죠. 이 나가 한대기후가 아니고 냉대기후인 이유는 주변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다, 통나무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가 지역은요, 쾌페네 기후 구분에서 숲이 형성되기 어려운 무수목기후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무수목기후와 수목기후니까 수목 밀도는 당연히 냉대기후가 더 높겠네요. 수목 밀도는 앞으로 나올수록 높고 뒤로 갈수록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면의 사각형에 걸리는 A, C, D에 동그라미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D가 정답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밀, 쌀, 옥수수 중에 무엇을 많이 생산할까요? 바로 밀이거든요. 왜냐면 이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을 주로 주재료로 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기도 해요. 또 기후 특성상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적어도 잘 자랄 수 있는 내건성이 뛰어난 작물인 밀을 많이 키우고요.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밀은 북반구 지역에
북반구 지역과 남반구 지역의 이 밀 수확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반구 지역에 비싸게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는요, 밀쌀 옥수수 중에 무엇을 많이 생산할까요? 바로 쌀이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는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마어마한 힌트를 알 수가 있네요. 가 지역이랑 나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인도인데 이 두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옥수수겠네요. 자, 그리고 시선을 돌려봤더니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곳들에서 A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옥수수 알갱이처럼 생겼죠? 옥수수는요, 아메리카. 자, 이 옥수수 알갱이 모양 이응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기원지고요. 최대 생산 국가도 아메리카고요. 최대 수출 국가도 아메리카예요. 이렇게 식량 자원은요,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는 아메리카에서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걸 보니까 A는 옥수수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근데 굉장히 슬프게도 여기 우크라이나가 나와 있어요.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 다음으로 B 작물을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비옥한 흑토지대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B 작물은 뭐냐면 밀이거든요. 그래서 밀의 비중이 높은 가 지역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C는 쌀이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중이 극히 적은 쌀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가 바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는 아시아, 나는 오세아니아에 위치한다. 반대고요. 2번 A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다. 단쌤이 여기 옥수수 그림 그려줬죠, 여러분들? 옥수수는 아메리카다. 앞으로 옥수수 먹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자, 이 옆에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인구 부양력. 쌀은요, 밀보다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똑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쌀이 더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양분도요, 쌀이 더 밀보다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쌀이 밀보다 더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이걸 기억해줘요, 여러분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는 것이 바로 인구 부양력이 높은 쌀의 특성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C는 A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자, 쌀은요, 대부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생산돼요. 그럼 어디서 주로 소비할까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의 생산지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은 굉장히 적은 작물이고요. 반면에 옥수수는 국제 이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쌀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동물의 사료작물로 키워진다기보다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식품공업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바이오에탄올, 이렇게 에너지 생산에도 쓰이면서 국제 이동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 5번, 미국은 밀 수출량이 옥수수 수출량보다 많다. 자, 진짜 그런가 볼까요?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고요. 밀 수출량이고요. 옥수수 수출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나의 빙하지형을 그림의 AD에서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권곡, 드럼린, 에스커, 호른 중 하나임. 자, 이렇게 빙하지형 나왔을 때 침식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인지 혹은 퇴적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인지 구분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엄청난 힌트를 하나 알려줄게요. 침식은 대체로 상류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퇴적은 대체로 아래쪽에 가서 일어나죠. 왜요? 상류에서 뭔가 깎은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쌓아놓는 거잖아요. 침식, 운반, 퇴적. 그래서 대체로 상류 지역에 있다면 침식 지형일 거고요. 깎여나갔다는 것은 여기가 뭔가 뾰족뾰족하다는 뜻이거든요. A 지역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뾰족뾰족하죠? 여기는 바로 호른입니다. 자, 여기가 빙하로 다 뒤덮여 있었을 때 빙하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암석들을 침식한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봉우리가 드러나 있는 게 바로 호른이고요. 이렇게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치 우리가 아이스크림 숟가락으로 푸듯이
이렇게 기반함을 훅 파서 침식한 경우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권곡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의 지형이 있죠. 여기 이렇게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이 있다는 건 물질이 와서 쌓였다는 증거겠죠. C는 바로 퇴적 지형인 드럼린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D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D는요, 이렇게 C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퇴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빙하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뭔가 마치 하천이 흐르듯이 흐르는 모양으로 퇴적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융빙수.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어요. 그걸 융빙수라고 하고요. 이 융빙수에 의해서 운반된 물질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D예요. D는 뭐라고 하냐면 에스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주로 침식작용으로 형성됩니까? 예.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 여기에 두 가지 있죠. 호른과 그리고 권곡이 있었는데요. 자, 둘 중에서 반원형의 와지 형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B 권곡이 되겠죠. 그 다음 융빙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됩니까?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D의 에스커가 되겠네요. 이렇게 B, D 골라줬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가나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의 국가별 거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를 지도의 A씨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참 너무 슬픈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난민이라고 하는 거.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의 아픔을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고민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사회는 보다 더 평화롭고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지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지도에 있는 A 지역이나 B 지역은요. 이렇게 지도에서 위치를 찾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출제된 곳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지역과 B 지역이 어떤 나라인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상태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국가는요. 여기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주로 어떤 나라로 갔냐면 터키, 레바논, 요르단으로 갔대요. 우리 단체 친구들에게 요르단이나 레바논은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생소한 나라겠지만 터키는요. 많이 들어봤겠죠? 자, 터키는 여기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죠. 그러면 A, B, C 중에 난민이 54% 이상이 터키로 갔다? 바로 A 지역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나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 나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의 대부분 55%는 파키스탄으로 갔고요. 30%는 이란으로 갔대요. 자, 파키스탄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지역인데요.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부근에서 카슈미르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영유권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B가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것을 통해서 나 국가는 B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 국가의 바로 왼쪽이 이란이고요. 그래서 A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된 나라죠. 시리아가 되겠고요. B는요,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자, 그리고 C도요, 수많은 내전이 발생한 나라죠. 소말리아가 되겠고요. 자, 이곳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눈으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간의 인접성을 묻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서 이 국가는 뭐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국가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나라들과 영향을 맺고 있는지 파악해두면 좋겠죠. 이제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가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아까 선생님이요. 우리나라 요즘 석유 가격이 심상치 않다. 1리터에 막 2,000원이 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전 세계적인 정세의 불안정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2021년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것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영유권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유럽으로 향하는 가해 수송로를 차단하였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도요. 지금
많이 이 입장이 갈라지고 있어요.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러시아의 입장에 조금은 옹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가하 자원은 뭐냐면 바로 천연가스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면 되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우리에게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껏 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화석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의 나라의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양의 이것을 수입합니다. 사실 중국은요, 이 나아 자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자국 소비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외교 갈등으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이 나의 수입량을 늘리자 이 자원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였다. 나아 자원은 바로 석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냉동 액화 기술, 이것과 관련이 있는 화석 에너지는 바로 천연가스예요. 사실 천연가스는 석유가 분포하고 있는 곳에 대체로 같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를 개발할 때부터 천연가스의 존재를 알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냉동 액화 기술, 이 천연가스를 급속도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키면 액체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고 부피는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수송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신기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은요. 천연가스와 석유가 되겠고요. 그럼 석탄은 주로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면 고기 조산대 주변이에요. 왜냐하면 고생대에 전 세계에 이 육상식물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 막 숲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이 나무들이 죽어서 썩어서 탄화된 게 바로 석탄이에요. 자, 그다음 육상수송 시 파이프라인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대체로 천연가스나 석유에 해당되는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이 파이프라인은 한번 건설해 놓으면 이용하는데 큰 요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운송수단이거든요. 자, 그다음 상용화된 시기는요. 석탄이 가장 이릅니다. 석탄은 산업혁명기 때부터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으로 석유를 이용하다가 이제 냉동 액화 기술을 발명하게 되면서 천연가스를 이용하게 됐고요. 자, 그다음 5번. 나는 가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죠. 석탄은 이 화석에너지 중에서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장점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가장 적은 화석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들 보면 최근에 천연가스 버스로 거의 대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제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지도의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남부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 바로 인도고요. 인도와 여기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할 때 힌두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도로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렇게 딱 칼로 잘라서 여기부터 이슬람교 구역, 여기부터 힌두교 구역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B 지역에는요.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 주민들인데 이 지배층은 힌두교인들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배층의 이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도에 속하기를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영유권 문제가 지금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B 지역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이 소수민족들도 다 중국의 민족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A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신장 웨이월 자치구라고 하는데요. 이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요, 한족들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신장 위이올 자치구는 최근에 여기 사는 위구르족들이 수백만 명이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는 지역이죠. 여기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C지역은요, 여기가 어떤 나라냐면 미얀마인데요. 미얀마는요, 불교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식민 지배를 하던 유럽 열강들이 분열을 일부러 이용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 식민 지배 세력에 저항하는 힘이 꺾이게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그래서 이용한 전략이 여기 인도 남부 지역, 그리고 여기 방글라데시 지역, 인도 동부 그리고 방글라데시 지역, 요 지역이 이슬람교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이런 많은 특권들을 주게 돼요. 나중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미얀마의 불교도들 입장에서는 이 로힝야족이 굉장히 미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 종교적인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식민지배 세력에게 협조했다는 것이 반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얀마 정부에서 이 로힝야족을 불법 체류자로 신분을 하락시키고요. 그리고 많은 탄압,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D지역은요. 여기는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가고 전파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필리핀에 이슬람교가 전파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크리스교가 전파되고요. 오늘날 필리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는 크리스트교예요. 근데 이 섬 있죠. 여기만큼은 모로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은데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점차 살기 힘든 오지로 쫓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격차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기 같이 볼게요. A에서는 불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아니죠. 여기에 이슬람교 사원도 있어요. 물론 많이 폭파되고 제거되기도 했지만 슬픈 이야기인데요. 신장 위이올 자치구에는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 2번 B의 주요 분쟁 원인은 서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다? 아니죠. 여기는 종교적인 차이 그리고 영유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C의 이슬람교 신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필리핀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베트남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A는 인도, B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렇게 세 개의 분쟁 지역들 누가 왜 분쟁을 겪고 있는지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인데요. 가나 세계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템즈강 나왔고요. 무려 1894년에 완공된 다리가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셜록 홈즈 이런 영화에 이 다리가 등장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나 지역은요. 허드슨강 세계 최초로 철 케이블로 만든 다리가 만들어졌고요. 이 도시의 다리인 랜드마크인 이 다리는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한다. 여기 미국 뉴욕의 경제 중심지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가는 런던이고 나는 뉴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1번 가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위치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국제연합본부가 있는 곳은 바로 뉴욕입니다.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2번 나에는 유럽연합본부가 있다. 아니죠. 유럽연합본부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둘 다 아니고요. 벨기에의 브뤼셀이에요. 브뤼셀이란 이름 여러분들에겐 참 생소하겠지만 세계도시 체계에서 나옵니다. 이곳이 세계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도시의 역사가 짧다? 아니죠.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여 년에 걸쳐서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에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 높이 차이가 크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네요. 왜 그러냐면 뉴욕은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요. 이 도로 간격도 굉장히 넓고 고층 건물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런던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씩 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인 건축물들이 도심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능 업무지구는 도심 지역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지역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나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자, 런던은 수도가 맞아요. 그런데 뉴욕은 수도는 아닙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고요. 그래서 이 뉴욕의 상징성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도도 아닌데 전 세계의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 문화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최상위 세계 도시예요.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학습 화면이다. 답글, 기억, 리을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두바이 등은 이 아랍에미리트가요, 이런 토호국들의 연합체인데요. 여기에 이제 황량한 사막에서 서남아시아의 금융문화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유 개발이 미친 영향입니다. 석유를 개발해서 벌어들인 자본으로 최근에 건설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유목 종사자가 증가했어요. 자, 유목이 이루어지려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국가 간의 경계가 확정이 되고요. 또 이제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보편화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화 되면서 이제 도시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목은 쇠퇴하게 됐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런 건설 산업에서는요,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년층 성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것도 연관 지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겠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도시와 촌락의 빈부격차는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여기 원래 한강 어촌마을이었던 곳에 이런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도시화된 지역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겠지만 촌락 지역들에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지역 간의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볼 거고요.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아, 나중에 여기 부모님 효도관광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봐주세요. 자, 다음 자료는 동남아시아 관광 안내문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각양각색의 독특한 탑 카르스트가 늘어서 있는 푸른 바다, 여기가 바로 베트남의 할롱베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탑 카르스트 지형이 있다는 것은 이곳의 기반함이 석회암이라는 증거가 되는 건데요. 자, 석회암은 굉장히 밝은 색을 띠는 암석이거든요. 밝은 색을 띠는 이유가 탄산칼슘 때문이에요. 석회암의 주요 구성 성분은 탄산칼슘이고요. 이 탄산칼슘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에 녹는 것을 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난히 용식이 많이 일어난 부분은 많이 깎여 나가고 거기에서 잘 버틴 부분들이 이렇게 탑 모양으로 남아있는 지형이 바로 탑카르스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그 다음 여기 크메르어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호수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여기 캄보디아고요. 자, 여기의 평균 수위는 1월이 7월보다 높다. 자, 우리 동네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들은 1월과 7월 중에 언제가 더 평균 수위가 높나요? 강수량이 많은 7월에 평균 수위가 더 높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바닷가에 석호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석호는 빙기 때 하천이 열심히 계곡을 파놓고요. 여기에 후빙기에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만이 만들어지고요. 이 만의 입구에 사주가 쌓이면서 이 만이 갑자기 호수로 바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 가서 물을 먹어보면 과거에 바닷물이었기 때문에 짠맛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수를 소금 석자에 호수 호자를 써서 석호라고 부릅니다. 사주의 성장으로 만들어진 호수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석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수면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스노클링의 명소 코타키나발루의 형형색색의 산호초. 여러분들 산호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산호초가 살기 좋은 곳은요, 열대 지역, 아열대 지역의 기온이 높은 바다라고 합니다.
자, 리을은 고위도의 수온이 낮은 해역에 주로 분포한다. 반대예요. 저위도의 수온이 높은 해역에 주로 분포한다. 하지만 이 산호가 사는 데에도 적정한 기온, 적정한 수온이라는 게 있어서요.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산호가 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오늘 준비된 문제들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때요?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마음이 조금 답답했던 이유는 난민, 그리고 에너지 위기,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에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 이런 약간은 밝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이슈, 쟁점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단쌤은 EBS에서 수능 개념,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우리 단지 친구들이랑 세계지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단쌤이랑 같이 세계지리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거두길 바랄게요. 고생 많았습니다.